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는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이른바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 코너, 오늘은 수출 잔고만 100조 원에 이르는 K방산의 역대 최고 성과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최고 엘리트를 뽑아서 최고 대우를 해주라고 특별 지시했다는 북한 해커의 세계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예비역 준장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한미일 3국이 조만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구축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도 공유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최근 이어진 한미, 한일 연쇄 정상회담의 안보 관련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김정은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서 제도적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마쳤고, 네. 전술핵 운영부대를 김정은이 직접 가서 지휘하고 서울이라든지 주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특히 이제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미일 정보 공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동안 보면 한미 또는 미일 간의 정보를 공유를 했고, 이렇게 3국이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미군 사령부가 있고 또 네. 미 인태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 이제 같이 한다는 거죠? 다 묶어서 실시간 동시에 공유를 해야 사실은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운영성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체제를 점검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해왔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고 모양이 발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3국 협의체가 구축이 되면 우리의 이 대북 미사일 안보 상황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보면요. 물론 한미 간에는 이 정보 공유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군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정찰 위성이 없기 때문에 위성 정보는 뭐 미국으로부터 선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도 그린파인 레이더라든지 이지스 구축함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경보 통제기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정찰 자산들이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첩보 위성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지구가 공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사 원점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고, 일본은 이 낙하하는 그 도착 지점의 정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실시간 정보를, 경보 정보를 공유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삼축 체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네. 워싱턴 선언에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발언과? 예, 물론입니다. 이제 확장 억제를 한미 간에 협의하기 위한 그 협의체가 NCG, 핵협의 그룹인데, 네. 윤 대통령 말씀은 일본이 희망을 한다면 그 협의 그룹에 동참할 수도 있다, 열어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NCG, 한미 핵협의 그룹이 아직 출범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일본이 참여하는 건 아마 그 뒤에 이게 출범이 된 후에 일본의 참여 여부를 아마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우리의 안보가 탈바꿈했다고 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우리의 삼축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하고 실전 훈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네, 이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사실상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대처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자, 이 업그레이드, 핵 능력을 기반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업그레이드 됐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하신 지 딱 1주년 된 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특별히 기자회견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무회의 발언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대통령의 생각의 일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생각의 핵심은 안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로 안보는 선의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선의를 다 베풀었어요. 네. 믿어주고 뭐 이것저것 지원도 해주려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반대로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의 완성이었단 말이죠.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는 삼축 방어 체계를 더 확고히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네. 이제는 북한이 핵을 언제든지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우리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군만으로는 사실 힘든 게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이니까 한미 방위 조약이, 한미 상호 동맹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핵을 기반으로, 핵 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국가보훈처가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예,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죠. 이 국가 보훈은 국격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의 대한민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피와 땀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보훈입니다. 네네. 근데 그동안 뭐 원어총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이 보훈처가 됐고, 사실은 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직도 작고 예산도 작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보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젠 부로 승격을 하면서 장관이 정말 다른 부처와 똑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보면 이제 이번에 국가보훈부로 이 격상이 되면서 일단 이 조직이 늘어납니다. 인원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국가보훈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서방 선진국의 핵심은, 그들의 특징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을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미군, 이 장병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정말 보훈을 강조한 모습인데,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명패를 개선한다, 태국 문양이 눈에 잘 띄게 한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 저도 뭐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 명패를 받았는데 그게 전부 파란 바탕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 문양은 있긴 있는데, 이제 저기 보면 이게 아마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태국 부분이 좀 빨간색으로 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기존에 만든 명패보다도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 변화를 시도하는, 발전을 시도하는 그런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역대 정부들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K방산의 수출 활약상을 집중 분석해 보겠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죠. 누군가를
듣지 못해.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K방산의 지난해 수출액이 무려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 참 엄청난 수익이네요. 이게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는 소총 한 자루 없어가지고 미국한테 빌려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소총 빌려서 쓰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방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계속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의 참상이 온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각국이 이거는 방위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국방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 무기가 좋은가? 그랬을 때 코리아가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는 단순히 뭐 밥 먹고 이런 거랑 틀려가지고 네네. 단순히 가성비 좋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기는 그 자체로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7월이죠. 폴란드의 K2 전차 980대, 자주포 670문, 경공격기 48대 등 무려 28조 원이 넘는 수출을 했습니다. 탄약, 부품까지 합치면 무려 40조 원. 참 네. 조조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처음 사관학교 입교했을 때 M1 소총을 가지고 훈련을 2차 대전 때 미군 소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나중에 M16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정말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대한민국이 격세지감입니다. 실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방산 수출의 수출액을 보면요. 네. 연간 30억 달러, 약 한 4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평균. 2021년이 72억 불,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로 늘어났죠. 네. 그런데 작년이 17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인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세계 안보 상황의 변화입니다.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사실 유럽이 그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이 군대를 줄이고 국방비를 그렇죠. 줄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유럽의 방산이 굉장히 앞서 나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방산 공장들도 많이 줄였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각 나라가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를 늘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를 어디서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가 좋지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이 물량을 조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납기가 정확하다. 예, 납기가 정확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방산은 무기만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재 공장을 세우고 현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네.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한국 방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하고 인접해 있고 네네.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고 폴란드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면 폴란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들여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들어갔는데 사실 방위 사업은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말 수출의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5개 K방산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를 저희가 훑어보니까요. 수주 잔액, 이게 무려 100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출이 17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잔액이 수주 잔액이 100조라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대표적인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회사였냐면 옛날에 삼성 테크윈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한화로 넘어가서 한화 테크윈이 됐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는데 무려 50조가 넘는 수주 잔액이 있고 네. 카이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 25조 가까이 되고 LIG 넥스원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현대로템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다 합치면 이게 100조나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하고 우리나라한테 큰 효자 종목이 이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우리 국방부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을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6조 2,200억 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냈습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상황이 계속 불안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방산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고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폴란드에 판매한 것이 K2, K9 이런 화포 위주고 물론 경공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FA-50이요? FA-50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KF-21 아까 화면에도 나왔었어요. 이제 이거는 4.5세대 이 전투기거든요. 네네. 거의 뭐 사실 K-35에 육박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요격 미사일 아주 고부가 가치의 이 방산 무기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동안 수출된 곳이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목표를 200억 달러로 했지만 아마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통령이 뭐 1호 세이즈맨으로서 이걸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출 효자가 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잠수함 지휘관들이요.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함께 탄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3국 지휘관이 군사용어로 공동 승함을 한 것.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고 어디서 했냐면은 괌에 가면 미군 기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오키나와에 있던 기지들도 많이 괌으로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SSBM이라고 해가지고 미 전략 핵 잠수함 메인호에 탑승을 했는데 미국은 원스타가 탑승했고요. 네. 한국은 투스타, 일본은 쓰리스타가 탑승을 했어요. 원투 쓰리네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그 전략 핵 잠수함은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은밀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군인들한테 태워주거나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 지난번에 대통령 갔을 때도 펜타곤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도 둘러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우리나라와 한미일 간의 그 동맹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대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일 3국은 이달 말에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차단 훈련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영어로는 PSI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말하자면 해상에서 핵, 화학, 화생 무기, 다시 말하면 WMD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해상에서 운송을 하거나 환적을 하거나 이런 걸 차단하는 그런 국제조약이 PSI입니다. 네. 이 회의가 5년마다 한 번씩 열렸거든요. 예. 이게 2003년에 PSI가 출범을 했는데 5년마다 회의를 열었어요. 미국, 폴란드, 프랑스. 그다음에 이번에 20주년 이 회의를 한국이 지금 개최하는 아하, 겁니다. 예. 한국이 개최하는데 이번에 또 이 PSI 연례 훈련을 이번에 한국이 주도합니다. 이 주도하는 훈련의 명칭이 이제 이 주도하는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훈련의 명칭은 이스턴 엔데버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포함해서 여러 나라 함정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북한의 WMD의 확산, 그다음에 선박 간의 환적을 방지하는 해상 차단 훈련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네. 이 스텔스기도 있고 또 브래들리 장갑차, 아파치 헬기, 첨단 무기들이 다 오니까 네. 이것도 뭐 나중에 영상을 보면 대단한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합동 훈련인
통합 화력 경멸 훈련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 어떤 겁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연합 한미 간의 연합 합동 훈련인데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난 6년 동안은 컴퓨터로 도상 훈련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 훈련만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는 대신에 대개 그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에서는 스텔스기가 뜨고 이제 아파치 헬기가 뜨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는 브래들리 장갑차가 또 뭐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사상 최대 경멸 훈련이 그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실시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을 갖고 이제 정식 즉위를 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찰스 국왕이 한 총리에게 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는데 찰스 3세도 해군 대위로 복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영국 왕실은 뭐 찰스 3세뿐 아니라 그 동생 왕자들 또 어머니였던 엘리자베스 여왕도 사실 군복무를 했어요. 이 찰스 3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해군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네네.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 이후에 명예진급제도라는 게 있나 봐요. 2012년에 육해공군 명예원수 이 칭호도 받은 분입니다. 국왕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 근데 이제 영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매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참전국들 중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고요. 특히 영국은 북한과 우리 한국과 동시 수교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국에 북한 대사관이 있거든요. 태영호 국회의원이 영국 대사관에 공사로 근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탈북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국이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찰스 3세가 우리 한 총리에게 K방산, K방산이 좀 유명해졌으니까요. 그거를 강조를 했다고 그러고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더니 한 총리가 네. 계속 도발하고 있지만 영국, 미국, 영국을 앞세웠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화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총리는 유럽 4개국을 이제 돌고 있는데 스웨덴 총리와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크리스 테르손 총리가 먼저 우리나라와 방산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스웨덴 하면은 가장 발전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복지 선진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배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벨을 배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약을 발명하고 그런 노벨을 배출한 나라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한 총리한테 방위 산업 관련해 가지고 같이 협력을 희망한다. 이것도 참 세상이 천지가 개벽할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스웨덴 총리가 그 언급한 것이 원전을 언급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하면은 지금 저 유럽에서는 방산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한 나라, 그다음 원전도 되게 발전한 나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 주식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방산 주식도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K방산이 이렇게 수출 효자면 방산 주식은 장기적 전망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예,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산 수출이 작년 또 금년 계속 상승세를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제안보 정세가 소위 말하는 신냉전 질서가 도래하고 있고 네네. 앞서 얘기한 그 스웨덴이 중립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핀란드와 그다음에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이 됐고 스웨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립국이 아닙니다. 나토국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국방력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역시 방산 수출이 확대가 된다면 방산 관련 이 주식 종목들도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의 국방뿐 아니라 네. 우리 경제력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혁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생 성분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출신 구분하지 말고 실력 좋은 해커를 양성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해킹과 이를 통한 불법 외화벌이에 목을 매는지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군사적 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으며 So our review of our policy to North Korea will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malign activity and the threats that are emanating from North Korea.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정은이 출생 성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해커를 찾아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은 혈통, 특히 빨치산 혈통에 목을 매는 북한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많은 분들이 북한은 평등한 사회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네.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성골, 진골, 평민, 천민 이렇게 다 그룹이 지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분이 나쁜 집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좋은 대학 자체를 가지 못합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탄광이나 농장에 가는데 김정은이가 오직 해커들만은 반동이 자식이라도 좋다. 반동 자식? 네. 그러니까 능력만 뛰어나고 천재성이 있으면 해커로 써라. 오호. 그래가지고 출신 성분, 그러니까 금수저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이거 아니고 흙수저라도 똑똑하기만 하면 해커 전사로 투입하라. 사이버 공간은 우리 해방 공간이다. 김책공대에도 특별 진학을 시킨다는 말은 그런 데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도 있고 김책공업대학도 있고 평성이과대학도 있고 평양 미림대학들도 있는데 그런 대학에 성분에 관계없이 그런 학생들을 보내서 다 졸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기 연수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의 모습인데 그래서인지 김정은의 이 해커에 대한 관심 10년 전에도 여전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자 북한 김정은의 해커 사랑은 여전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이버전,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란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출신 성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해커 무조건 뽑아라. 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무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핵과 미사일 그리고 앤드 해킹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커는 북한 해커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고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세계 탑입니다. 오. 왜 그러는가 하면 네. 해커들을 양성을 하는데 해커들 나이가 대체로 19세에서 22세의 정말 머리가 말랑말랑한 천재들을 갖다가 해커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커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2살, 23살 지나면 벌써 제대를 시킨 거예요.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20대 중반만 돼도 은퇴다? 은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군요. 예.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스는 북한이 실제 해킹을 통해서 훔친 가상 자산들만 해도 꽤 큰 금액일 거다. 이런 추정을 내놨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북한 해커들의 가상 자산 얼마나 훔쳤나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6년부터 오르다가 2018년 껑충 뛰고요. 네. 지금 이게 달러 베이스로 16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저게 지금 보면
제재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해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근데 북한이 이란 이라크 전쟁 기억나시죠?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북한이 제일 많은 무기를 수출했는데 1년에 평균 10억에서 15억 달러. 스커드 미사일, 탱크, 7호 발사관 RPG-7의 그 반군이 무기라고 하는 AK 소총들을 팔았는데 지금은 북한 무기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라 그래요. 제재가 너무 심하니까 아하. 못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라. 아, 예. 그래가지고 해킹을 해서 저렇게 억 달러 단위 하는데 지난해만 16억 달러 이상의 남의 나라 돈을 해킹을 해서 자기네가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상의 절도잖아요, 이게. 절도 저런 악행이 없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는 2018년도에 8천만 달러를 국가은행에서 훔쳤어요. 방글라데시는 정말 빈곤국 중에 빈곤국인데 그렇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북한의 1년 예산이 9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국가 예산의 18%에 달하는 돈을 해킹으로 남의 돈을 무작위로 도둑질해서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그 말씀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한화로 이게 16억 달러면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북한의 1년 예산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ICBM을 83발을 만들어 쏠 수 있는 금액이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83발 ICBM을 기준으로 우리 카이다에서 나온 그 수치거든요. 수치에 83발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북한이 ICBM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단거리 미사일 만들면 수백 기를 만드는 거죠. 단거리 미사일 만들면 수천 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 도발을 하는 게 이런 해킹으로 벌어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다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천이 바로 이 해커들이다. 해커들이다. 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그만큼 북한 해커들 실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커들의 연봉 월 미화 2,000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1020 세대에서 나도 해커가 되고 싶다. 열풍이 분다고요? 그러니까 성분을 가리지 않고 뽑아준다 그러고 돈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달러 그러는데 이제 성과급이 또 한 500달러까지 있어서 2,500불까지 탈 수 있다. 미화잖아요. 미화로. 네. 그런데 뉴욕 주재 북한 대사가 어느 월급을 어느 정도 타는 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800달러가 채 안 됩니다. 대사보다 한 3배 받네요. 대사보다 3배를 받는 거죠. 네. 19살, 20살짜리들이.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받는 돈의 수백 배에 달하는 돈을 훔치고 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만한 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1020 해커들을 5명, 10명씩 데려간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국가, 이 성분 나쁜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적대 계층 애들까지도 뽑는다 그러는데 국가 보위성이 책임을 지고 5명, 10명 단위로 중국 쪽에 수많이 나가서 하다가 중국 쪽에서 들여다보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은 동남아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집을 하나 빌려놓고 컴퓨터 수십 대를 들여놓고 네. 거기서 먹고 자면서 24시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거 영화라도 좀 나오거든요. 예, 예. 북한의 뭐 라오스 같은 데다가 뭐 설치해 놓고 하는 것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이제 심지어 중동 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도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진장한 돈을 캐는 북한으로 말하면 이런 말 써도 되겠지만 어쨌든 노터치 아주 노다지 같은 아. 그런 부분이 바로 사이버 해킹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북한의 해커들의 실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도 해주셨거든요. 전 세계 사이버 범죄 가운데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북한 소행의 사이버 범죄가 17년 사이에 400배가 넘게 늘었다. 2004년에는 3건이 포착이 됐는데 1,462건이 21년에 잡혔다. 이거 엄청나네요. 발견된 것만. 그러니까 발견되지 잡힌 않은 것만. 것과 잡힌 것만 이거지 잡힌 거를 빼면 저게 만 회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10,000배, 20,000배로도 확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교활한 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서 핸드폰과 노트북과 컴퓨터를 마비시켜서 돈을 빼가고 뭐 악성 메일을 심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국가 돈을 훔치고 다른 나라 개인이 돈을 훔치고 다른 나라 기술을 훔치고 원전 기술을 훔치고 온갖 나쁜 짓은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 디도스 공격만이 아니라 북한 해커들만 쓰는 수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동원합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그룹이 이제 김숙희라는 그룹이 있고 라자루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런데 이제 거의 똑같은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암호만 넣으면 그 암호가 해커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를 마비를 시켜놓으면 필요한 때 다른 컴퓨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고 그 사람이 개인 금융 자산이 몽땅 해커한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뿌렸는데 키보드를 치면 그 사람이 쓰는 문서나 그 사람이 쓰는 돈이 다 해커한테 라자루스나 김숙희한테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보지란 이름이 붙은 거, 네. 뭐 PDF 파일이라고 이름 붙은 거 이런 제목들 함부로 열었다 다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요즘 뭐 어떤 뭐 깨톡이든가 이런데 선물을 보내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 거 많이 와요. 그런 거 많이 오는데 꼭 할 건 거기다가 전화를 걸어서 보내주신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을 보낸 거 맞냐.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랩에서는 주로 사례비, 뭐 개인정보 양식으로 가장해서 퍼뜨리니까 네. 뭐 아이고 선물 도착했네, 커피를 누가 줬어? 이거 열어보다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지금 어디서 발표한 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니 개인 정보들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링크를 넣어서 개인 정보를 쓰기 시작하면 그게 그대로 북한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어떤 링크 같은 거 정말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북한 해커들의 수법으로 발생된, 정확히 말하면 포착된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저도 해킹을 받아봤는데 이제 국가안보실 명의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 네. 군사 정치 정세에 대한 평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국가안보실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걸 보낼 리가 없잖아. 나한테 이런 걸 써달라고 하면 했지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면 그런 거 보낸 거 없다. 네. 그러면 제가 지워버리거나 해당 부서에다 넘기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 뭐 태영호 의원도 그런 것을 당했고 심지어 국립외교원이나 뭐 국가안보실이나 국방부나 이런 정부 부처들을 사칭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자료들을 쓴 데 대해서 우리가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써달라. 이러면 그것이 다 북한 컴퓨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교 통일 전문가 892명에게 이 악성 파일 첨부해서 보내서 예. 드러난 것이 49명인데 예. 이게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드러난 것만 그렇고 신고한 것만 그 정도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거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해커들입니다. 최근 북한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 김숙희에 이어서 고 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이 조직에서는 금융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정원에서 사전에 차단을 했지만 이때 피해본 기관만 60개가 넘네요. 대체로 금융기관들인데 이제 금융기관들 메인 서버에 들어가서 그걸 자기네가 자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이 국정원 상황실에 가보면 어디서 해킹이 들어오는 게 계속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그런 거 열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계속 국정원이 굉장히 바쁘다고 그럽니다. 이거 네. 막느라고. 예. 자, 우리 선관위도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번의 해킹 가운데 7번이 북한 정찰총국을 포함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측이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앙부처가 뚫리는 거거든요. 중앙부처가 뚫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국지은행도 뚫렸는데 선관위는 지금 이런 우리가 다 충분히 예방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해커 앞에 충분한 예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보안 검사를 해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을 봐야 되는데 네네. 송간이가 지금 이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국정원이 사이버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책임진 기관의 말을 들어서 우리 송간이가 해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끔찍한 일이죠. 우리 자본주의, 우리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나라 붕괴되는 체제에서 선거 꽃 아닙니까? 선거는. 그 중심적인 걸 허물어 버리면 선거 조작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일인데 이건 좀 송간이가 좀 심중히 고려해서 보안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해커들 정말 곳곳을 이렇게 파고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이번에 한미가 동시에 북한 은행 직원에게 동시 제재를 가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시에 북한인을 제재한 것 역시 이번엔 처음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조선광선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조선광선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조선무역은행은 이미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국가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 일을 하는데 거기 심현섭이라는 해커가 걸렸는데 글쎄 이름이 나왔어요. 네, 이름이 나왔고 그 사람한테 제재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 모릅니다. 거의 다 가명으로 하거든요. 실명일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은 세탁을 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일을 하다 미국 당국에 포착이 돼서 제재를 받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최근에 와서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자꾸 핵과 미사일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버 분야가 맞는 거다 하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셨어도 네. 5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안보, 군사안보, 과학기술, 경제, 정보, 그다음에 사이버 우주거든요. 네. 이게 한미가 합치고 여기다 이제 일본까지 합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기술이 최고로 발전된 나라들 아닙니까?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가 없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각성을 해서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짓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부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국정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 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은행 직원 일단 이름이 심현섭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명이인의 그 개그맨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누구기에 동시에 제재를 한 건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서 돈 세탁을 하고 해킹을 하고 이게 뚜렷이 나타나니까 딱 잡아서 지금 제재를 가했는데 미국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판교 쪽에 어디 와서 미국 전문가들하고 우리 국정원 전문가들하고 일을 해서 북한이 돈은 해킹을 했는데 현금화를 못 시키게끔 막은 거예요. 한미 전문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가 이제는 점점 더 강화해서 이것을 만약 해킹을 해도 이걸 돈을 쓰지 못하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 전문가들이 합쳐서 이거를 막음으로써 현금화를 차단하는 거죠. 현금화를 차단하고 돈 세탁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한미 공조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미국은 지난 2021년에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었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해킹 관행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So our review of our policy to North Korea will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malign activity and the threats that are emanating from North Korea.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We can cooperate, we can help defend our Saudi partners from the outrageous attacks. 미국의 소리 VOA를 통해서 미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백악관은 방한해서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미국도 이게 한국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라
미국이 안 보여도, 왜냐하면 핵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안보라고 보고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미국도 한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의 사이버 해커를 막아야 된다. 아마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고 우리 정부도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고 북한의 자금줄을 마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 해커를 막기 위해서 일반 시민은 어떤 걸 해야 될지 간단히 좀 말씀 주시죠. 모르는 핵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선물이 와도 선물이 출처가 확실치 않으면 그 링크를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만 해도 많은 해커를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선물이라고 해서 혹하지 말고 네. 보낸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지워버려라. 지워버려라. 예. 네. 의외로 간단한데 예. 잘 못 지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영환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 NH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